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4일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시행되는 날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그저께군요. 화요일 날 7월 2일 날 보면 그동안 만장의 박수를 받아가면서 사상 최초를 무려 3번씩이나 이야기했죠. 그리고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 시작이 선언되었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근데 그건 남북한 간의 뭐 평화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동안 한미일 삼각동맹, 한국과 일본의 가깝고도 멀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사이에 드디어 일본이 본격적으로 일종의 진주만 공격을 하듯이 한국을 갖다가 무차별적으로 경제 보복을 나섰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 대화로 네. 북한 김정일을 설득해서 핵 포기를 이뤄낼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고, 네. 일본이 우리를 경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경제 보복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절단내겠다는 거예요. 전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거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을 선포했는데 거기에서들은 눈 끔뻑끔뻑하면서 인심 좋은 동네 아저씨 같이 그거는 뭐 산자부하고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겠다고 달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는 대화로 말을 또 잘해야지. 또 가짜 뉴스라고 그런다. 일본이 물론 1910년에 우리를 갖다 해서 35년간 지배했지만 최소한 1965년에 이후로는 이른바 국교 정상화 이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절단내겠다고 흔한 얘기로 전쟁을 선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놓고 김정일이는 네. 대화를 통해서 네.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런 망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어제 저희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상상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몽상 그걸 넘어서 망상 그걸 넘어서 개꿈입니다. 오늘 또 7.4 남북 공동성명 김일성 네네. 박정희 했던 건데, 네네. 김일성이가 아들, 딸, 후손들에게 경고한 말이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남쪽과의 대화할 때 조심해라. 그러니까 1972년 7월 4일 날 남쪽과 북쪽 간에는 이른바 7.4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다음 71년부터 한국하고 북한 간에는 이제 적십자 회담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이후락 박성철 라인으로. 그거는 조금 직후고 72년 좀 지나서 처음에는 우선 적십자끼리 우선 접촉을 합니다. 맞아요. 그때 그쪽 북쪽 내부에서도 아직 김일성이 주석되기 전입니다. 수상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반발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갖다가 뭐 72년까지 말이야 적화 통일한다 그래놓고 뭔 대화냐? 라고 했을 때 김일성이 1971년 9월에 내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수령님의 교시지. 우리 수령님의 우리 대청자 여러분께서 꼭 천천히 한번 들어두십시오. 이건 김일성의 워딩 그대로입니다. 적과의 대화는 긴장된 적을 해이시키고 전쟁 준비를 위하여 적보다 우세한 힘을 가질 시간을 벌고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김일성 오록에 남아있는. 김일성 어록에 남아있는 1971년 9월 당시 김일성 수상의 발언입니다. 적과의 대화는 긴장된 적을 해이시키고 긴장을 풀게 하고 다음에 전쟁 준비를 위해서 적보다 우세한 힘을 가질 때까지 시간을 벌고 국제 여론을 갖다 나한테 유리하도록 만들 그때만 필요하다. 지금 딱 그 짝입니다. 그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이 네. 유명한 분이죠.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판문점에서 왜 트럼프 김정은 양자회담이 됐느냐. 네. 이 뭐 행정상의 절차상의 문제면 시간이 없어 촉박해서 네. 문재인을 안 껴주고 문재인은 옆방 아저씨가 된 네. 창밖의 남자가 된 이유가 뭐냐. 네. 핵을 보유하진 않은 나라의 수반이기 때문에 안 껴준 거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할아버지의 말에 충실하게 따른 거예요. 그렇죠. 대화하겠다고 살살살 꼬셔서 국방 회의하고 이제는 핵을 보유한 미국과 다이다이로 1대1로 붙어서 네. 핵 못 가진 문재인 아저씨는 옆방에서 창밖의 남자. 내 마누라하고 뭐하나 이렇게 귀 기울이는 창밖의 남자가 돼요. 처량한 신사가 되었고요. 네. 어쨌든 그런 처량한 신사가 되자마자 그동안 한미일 동맹 특히 미국을 멀리하고 일본을 갖다가 원수같이 대했던 문재인 정부 후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면 일본은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서 일본이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할 수 있는 수단이 100가지가 넘는답니다. 100가지가 넘는데요. 100가지가 넘는 것 중에서 이번에 딱 첫 번째 카드 하나 꺼낸 것 뿐이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는 뭐라고 그래요? 전략적 인내. 날 오바마가 했던 이야기 있죠. 전략적 인내 운운하면서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고 찍소리도 못 하는데 마침 보니까 오늘의 주제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강민구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예요. 그 차관급입니다. 강민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보복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갖다 블로그에 올렸어요. 이것을 놓고 우파 쪽에서는 봐라. 정말 강민구 원래 소신이 뚜렷하기로 분명한 강민구 부장판사의 이야기를 들으니 양승태가 옳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보면 노컷뉴스니 오마이뉴스니 그런 좌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좌파들 쪽에서 뭐라고 지금 강변하냐 하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 때리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 일본이 옳다 하는 말이냐? 그런 정신나간 애들 얘기는 하지 말고, 자, 예. 이 사건에 지금 일본이 경제보복하겠다고 난 대법원 판결은 네. 2018년 10월 31일에 네. 나온 거예요. 30, 네. 이게 그 문재인의 코드 인사로 뽑은, 그리고 김명수 그동안의 인사 관례나 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춘천지법 법원장을 갖다가 대법관도 거치지 않고 2단계를 수직 상승시킨 코드 인사를 한 거예요. 코드 인사의 김명수.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삼권 분립 아닙니까? 그렇죠. 입법, 사법행. 네.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라고. 네.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 자기하고 이데올로기적 색깔이 가장 같은 사람을 갖다 꽂아 넣은 거예요. 이게 삼권 분립을 파괴한,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예요. 근데 이 대법원 판결은 우리 애청자님 잘 아시겠지만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할 때 네. 받은 그 보상은, 네. 보상을 우리가 이제 일본이 전후 아니면 식민 지배 전후에 대한 그 보상으로 해줬다고 하지만 네. 개인의 청구권까지 없애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된 사람들이 한다면은 네. 청구한다면 그건 인정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신일본 제철 1인당 1억씩 배상하라 판결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문재인 맞죠, 대통령 지금? 난 자꾸 헷갈려. 문정일이라고 그랬다가 문재인입니다. 문정수이라고 했다가. 예. 이렇게 됐는데 네.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권은 무슨 웃기는 얘기를 했냐면 네. 삼권 분립상 네. 사법부 판단을 한국 정부는 어찌할 수가 없다. 네. 아니 일본 사람들도 여기 답답한 나와 있고 지금 인터넷에서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깡그리 깨무수고 전직 사법 양승태 대법원장은 적폐라고 몰아가지고서 감옥에 보내고 네. 지 입맛에 구미에 입속에 혀 같은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해놓고 그놈이 판결을 내렸는데 사법부 판단을 정부가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무슨 개소리를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를 간 거예요. 네. 야, 이 자식 쥐가 시켜 사주를 해가지고서 김명수라는 애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이런 거지 같은 변명을 하냐고. 그래서 좋다. 그렇다면 니들이 거짓말하고 우긴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고 지금 칼을 뽑은 거예요.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선포한 건데,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청구권 이야기인데요. 네. 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즉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 한국 법원 판단은 청구권은 개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다. 라는 이야기고, 일본 입장에서는 아니다. 65년 하면서 흔한 얘기를 다 턴 것이다. 일본이 요구는 간단합니다. 지금 일본 요구 국민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보면 일본의 자산, 한국연합은 신일본 제철 자산을 갖다 압류하고 그걸 현금화시키는 과정, 그 하는 순간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그 당시 청구권 협약에 따라서 그 3조가 몇 조예요. 거기 보면 국제중재위원회에서 심판을 받아보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 당시 1965년 박정희 정부하고 당시 일본 정부하고 맺었던 이 협정에 따라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국제 흔한 얘기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그런 중재위원회에서 따져보자.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서 저희가 강민구 좀 부장판사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민구 부장판사의 요지는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처음에 2005년에 우리가 짧게 설명드리기. 2005년에 이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잖아요. 네. 그 판결이 2012년에 1심, 2심에서는 일본이 이겼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것이
이겨버린 거예요. 청구가 원고치 이긴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본이. 그게 이제 2013년에 일본 측에서 재상고를 했는데 이걸 5년간 끌게 됩니다. 그 5년간 끌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니까 당시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가 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강민구 부장판사 말은 양승태 법원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판결 이외의 외교적, 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없지 않다. 즉, 뭐 이렇게 되면 결국 흔한 얘기로 한일 간에 깽판 나는 거 뻔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전쟁으로 치달을 거 뻔한 거니까 이것을 외교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승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 판사의 말에 따르면 이 대목이 좀 참 와닿더라고요. 아까 잠깐 인용하셨습니다만은 사법부도 한 나라의 국가 시스템 속의 하나이다. 아니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 어. 대법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요. 독립된 대통령이 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 양승태를 갖다가 이른바 적폐다 뭐다 해서 잡아 쳐놓고 지금 5개월 넘게 감옥에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안 하면서 이 강민구 부장판사는 정말 용기 있는 이야기였고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양승태 당신은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강 판사가 또 정확하게 했네요. 네. 이 대법원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네. 그리고 그 대법원장은 자기가 그냥 지멋대로 갖다 꽂은 그 사람인데 네. 이렇게 이 일을 사태를 몰아가는 것은 감정적 민족주의 선동에 불과하다. 네.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귀에 듣고 달콤하고 그렇지만은 현실 국제 관계에서 우리의 국익을 심대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고심고심하면서 판결을 미루어 왔던 것인데 네. 그놈을 엮어가지고 쳐놓으면 너희들은 지금의 해법은 뭐냐 말이야. 너희들 해법을 내봐라. 전쟁이 붙었다. 지금 흔한 얘기로 지금 서로 총칼만 휘두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전쟁 붙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겁니다. 경제보복을. 일본이 미국하고 선전포고한 게 뭡니까? 미국이 금수. 석유로 금수 조치라니까 했던 것인데 네.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또 우리 정부가 좌파 정부는 해답으로 내놓은 게 국제사법재판소 안 가겠다. 네. 민간 기업들끼리 돈을 내서 네. 청구권 신일본 제철에 관한 것만 하자고 그러는데 신일본 제철에 관련된 징용 피해만도 24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억을 20만 명 주면 20조 아닙니까? 이게 신일본 제철만 있습니다. 그 당시 미쓰비시 다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저 얘기를 하셨잖아요. 북한하고는 지금 국가 정상화한다면 거기에 네. 대한 또 일도 있는 건데 네. 이건 뭐 일본이 줘야 될 돈이 여기에까지 준다면 뭐 눈더미처럼 이제 불어나는 것이고 네. 지금 보면 이제 대충 보면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만약에 이제 북한하고 일본하고 이제 국교 정상화한다면 우리가 이제 6억 달러 아니었어요? 현재 계산은 150억 달러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150억 달러면 몇 조인가요? 이제 15조쯤 되죠. 15조. 근데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4조라며.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만약 이런 걸 하면 또 어떻게 될까? 지금 일제시대 살았던 분들이 네.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해서 내 개인이 받았던 그 아픔,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또 대법원에 판결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살았던 국민이 다시 뭐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하셔야겠네. 개별적인 청구 보상 청구를 살아있으니까. 배제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일 청구권 자금 그 네. 협상이. 예. 일단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도 다 배상. 왜 징용에 끌려간 것만 피해냐? 여기서 그 식민 지배 치에 살았던 사람들까지 다시 개인적으로 보상해달라면 우리 대법원 김명수는 뭐라고 할까요? 간단하죠. 지금 우리 존경에 맞지 않는 김명수 대법원장 어디 회장 출신이죠? 국제인권법 옛날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가 이름 바꿔서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 이른바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강 판사 이야기 아까 이제 민족주의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 대목이 나옵니다. 감정적 민족주의 주장은 듣기에는 달콤하고 그렇지만 현실 국제 외교 관계에서는 그런 주장만으로 국익을 지킬 수 없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이 감정적 민족주의 선동이고 답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가 내놓은 바 있는데 왜 문재인 정부 좌파님들은 왜 보면 막상 공격당하니까 눈만 꾹뻑꾹뻑하고 뒤로 뒷걸음질 치고 국민들을 갖다 내팽개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네.
제가 또 오늘 이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투키디테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오직 양측의 힘이 동등한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다. 현실 세계에서는 강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약자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시오. 창밖의 남자. 창밖의 남자. 어디 갔다가 할 일 없어서 저 김정은이 거기서 53분 동안 뻗치고 앉아갖고 그것도 자랑이라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핵무기 안 가졌다고 이제 대화에 끼지도 말라고. 그럼 김정은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지럽 넓게. 하지만 네 일이나 잘 챙기라고. 핵무기도 없는 놈이 뭐 어디 왔다 갔다 하고 어른들. 근데 그 어른들 얘기하는데. 근데 그 일도 못 챙기잖아. 그래. 참.